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란 군부의 극비 감청 장치에서 터져 나온 절규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이 28개월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통보하며 비웃듯 등을 돌렸을 때 대한민국 특사의 입에선 백악관을 마비시킨 서늘한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58억 원의 가치가 3천만 원 앞에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청도 없이 나타난 한국 공군기는 단 38시간 만에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마저 고개를 저었던 이 작전을 한국은 어떻게 완벽하게 요리했을까요? 베일에 쌓여있던 그날의 소름 돋는 진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하리스 알막툼입니다. 저는 UAE, 즉 아랍에미리트의 최고 국가안보 전략가였습니다. 수많은 화면과 레이더, 그리고 병사들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그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영국의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샌드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학교 중 하나입니다. 영국 왕실의 왕자들도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저 역시 수십 개 나라에서 온 미래의 군 장교들과 함께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졸업할 때 저는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후 모든 회의와 보고 그리고 모든 결정에 임해왔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열병식 훈련장에서 제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리스, 너는 이제 이 나라의 방패다. 방패가 부러지면 그 뒤에는 가족이 있다. 절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졸업식 사진을 사령부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면 그 서랍을 열어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위치한 알 다프라 공군기지 사령부는 땅속 강화 콘크리트 벙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가 직접 맞아도 버텨낼 만큼 두꺼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에는 케이블과 환기관이 빽빽하게 달려 있었고, 공기에는 재활용 에어컨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하며 약간의 쇳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사방 벽에는 거대한 화면들이 가득했고, 파란색과 흰색의 레이더 신호들이 끊임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긴 콘솔 앞에 앉아 페르시아만 상공을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이 방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레이더와 화면,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레이더와 연결된 무기들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신뢰했습니다. 이 벙커 밖 기지 곳곳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늘을 향해 세워진 흰색의 긴 발사대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58억 원, 미화로 약 400만 달러였습니다. 수십 발을 구입하는데 수조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은 미국제였고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미국제 무기를 구입했고 미국 고문단과 함께 훈련했으며 미국 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협정을 맺었고 연합훈련을 함께했으며 해마다 같은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악수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 파트너들이 우리 곁에 서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위에 제 직업 인생 전체를 쌓아 올렸습니다. 사령부의 병사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겨우 2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저는 콘솔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이 강했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으며 맡은 임무에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이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고 지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 대신 레이더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책임이 어떤 무게인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결코 평화로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과 UAE는 수십 년 동안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상 이동과 드론 비행, 그리고 정치적 압박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시했고 그들은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의 무기가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터지지도 않는 긴장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긴장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패트리어 포대는 강력하지만 보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체품을 만드는 데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공급망은 미국을 통해 움직이고 생산 계획도 훨씬 이전에 세워집니다. 어딘가 창고에 수천 발의 예비 미사일이 쌓여 있다가 필요할 때 바로 배송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미사일을 너무 빠르게 발사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취약점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작전 상황에서 그 취약점을 마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밤의 레이더실에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잘 보기 위해 천장 조명은 항상 어둡게 유지되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창백한 파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장비들이 내는 기계음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잠들지 않는 기계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적어도 한 명의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콘솔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누군가 차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차 냄새가 재활용된 공기 속으로 잠깐 퍼졌다가 이내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그날 밤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최신 정보 요약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보를 외친 병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훈련받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9, 아니면 2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는 시뮬레이터로 이 상황을 수십 번 연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장비 속 상황과 현실은 다릅니다. 그의 화면에 나타난 점들은 실제였습니다. 발사 감지, 호르무즈 해협, 탄도 미사일, 다수, 예상 충돌 지점, 아부다비 산업지구.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곧 2개, 5개, 10개로 늘어났고 그 뒤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점들은 항공기보다도 다른 어떤 물체보다도 빠른 속도로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로 치솟았다가 곡선을 그리며 우리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저 점 하나하나가 실제 하늘 속을 음속의 몇 배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었고 각각이 우리 도시 어딘가를 향해 겨누어져 있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장과 창고, 저장시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정권 안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주거용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고 불이 꺼져 있으며 무엇이 날아오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잠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즉시 기지 밖에 있는 패트리어 포대로 전달됐습니다. 몇 초 뒤 발사대가 불을 뿜었습니다. 지하에서도 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신발 밑창으로 전해졌고
가슴 깊숙이 울리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상승했습니다. 레이더는 그 궤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충돌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이 있던 자리에 초록색 표시가 생겼습니다. 이어 또 하나, 또 하나. 날아온 미사일 12발 가운데 11발을 요격했습니다. 한 발은 방어선을 뚫고 산업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일부 대피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규모 사상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발생했습니다. 12발 중 11발. 요격률 91.6%. 어떤 군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안도의 눈빛을 나눴습니다. 한 병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고 다른 병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왼쪽 보조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숫자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 재고 수량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숫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12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요격 미사일 22발을 발사했습니다. 표적 하나당 2발을 사용하는 표준 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2발이 사라졌습니다. 재고 수량이 단 몇 분 만에 22개 줄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막대가 1시간 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22발. 한 발에 약 58억 원. 단 한 번의 교전에 1270억 원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 돈은 연기와 불꽃이 되어 우리 도시 상공 어딘가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비용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돈 때문에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고 막대를 바라보며 계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위장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겨우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미 예상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방금 우리의 방어 체계를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비싼 미사일 22발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표적 하나에 몇 발을 사용하는지,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를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미사일이 고작 12발이었습니다. 사령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비들의 기계음만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차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던 그 젊은 병사는 이제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조금 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첫 실전 교전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저도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20살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다고 해서 안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끝난 뒤 사령부 안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식 공간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과 모니터 한쪽 구석에 표시된 재고 수량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경고 표지판처럼 화면 한쪽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령부 안에서 저만큼 그 숫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요격 미사일 22발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막대 그래프가 분명히 짧아져 있었습니다. 치명적으로 줄어든 수준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될 때 그 막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12발을 쏘고 끝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12발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진심이다. 이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모두 확인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격 미사일을 몇 발 사용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발사했는지, 재고가 몇 분 만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까지 전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제 그들의 손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보 장교에게 이란의 발사 능력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치와 분석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레이더 화면이 다시 변했습니다. 천천히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화면이 깨끗해졌다가 바로 다음 순간 새로운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 한 무리, 다른 쪽에서도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곧 화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특유의 빠르고 날카로운 궤적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더 느리고 작고 낮게 날아오는 신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처럼 깔끔한 곡선을 그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불규칙한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즉시 보고했습니다. 복합 위협 확인. 탄도미사일과 저속 이동체 혼재. 드론 신호 확인. 다수. 샤헤드 패턴입니다.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이란이 만든 자폭 드론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부품으로 제작되고 기본적인 항법 장치로 유도되며 폭발물을 탑재합니다. 샤헤드 드론 한 대의 제조 원가는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사용하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에 58억 원짜리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드론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저는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3천만 원, 다른 한쪽은 58억 원. 비율이 거의 200대 1에 가까웠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로 드론 한 대를 격추할 때마다 우리는 이란이 그 드론을 만드는데 사용한 비용의 약 200배를 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우리를 지켜보며 다시 준비하는 동안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서로 다른 각도와 다른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방어 시스템은 여러 유형의 위협을 동시에 추적해야 했고 우선순위를 판단한 뒤 교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들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지하 벙커 바닥을 통해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빨간 점들이 하나씩 초록색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계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구석에 표시된 재고 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끝났을 때 저는 그 숫자를 꼬박 10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이제는 분명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짧아져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위협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재고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는 아직 더 많은 수단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용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와 제조, 시험과 인증, 운반과 배치까지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들어간 미사일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드론 한 대가 날아올 때마다 그들은 3천만 원을 쓰고 우리는 58억 원을 씁니다. 만약 하룻밤에 드론 100대가 날아온다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30억 원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5,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밤이 끝났을 때 그들의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재고는 바닥나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런 상황을 비대칭 비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공격자는 적은 비용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자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격자가 계속해서 발사를 이어가면 결국 방어자는 먼저 소진됩니다. 그리고 비싼 방어 수단이 바닥나면 공격자는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전략 보고서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이 문제를 이론적인 우려 사항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재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재고 수량이 두 자릿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타르로 연결되는 암호 통신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 재고 현황. 4분 뒤 답이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나흘치 재고 남음. 저는 바로 바레인에도 같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 뒤로 지역 내 동맹국 두 곳에 더 같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체 방공망이 동시에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작전 타이밍을 철저히 계산한 상태였습니다. 영내 모든 동맹국의 방공 시스템에 동시에 압박을 가해 서로 지원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모두 같은 속도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은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비용 비율, 재고 한계, 보충 일정, 그리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작전을 설계한 것입니다. 싸구려 무기를 발사합니다. 비싼 대응을 강요합니다. 방어자가 소진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이 비는 순간 원하는 것을 실행합니다. 단순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방위력 획득국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스털링이었습니다. 샌드허스트에서 3년 동안 같은 기숙사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군사 전략과 동맹의 의미, 국가들이 중요한 순간에 서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리스. 상황 보고는 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인사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리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고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UAE에 추가 이전을 하려면 최소 28개월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 현재 우리 재고는 한 자리 수입니다. 28개월이면 지금으로부터 2년 4개월 후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없는 재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경쟁적 우선순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이어온 파트너십, 미국산 시스템에 쏟아부은 수조원, 연합훈련과 정보 공유, 그리고 새벽 5시 재고가 한 자리 수인 상황에서 돌아온 대답은 2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전화했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비슷한 말이 반복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모두 같은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모니터에는 새로운 보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항구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함정과 함께 폭발물을 실은 고속정이 200척 이상 항구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수였습니다. 미사일도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보트였습니다. 폭발물을 싣고 고속으로 해안선을 향해 돌진하도록 설계된 작고 빠른 보트 수백 척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UAE 경제의 핵심인 해상 석유 시설이었습니다. 석유 플랫폼, 송유관, 하역 터미널. 이 시설들이 무너지면 단순히 전투에서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척의 고속정을 패트리엇 미사일로 막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은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을 상대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고속정을 상대하는 것은 수술 도구로 땅을 파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유도 로켓이 장착되어 있기는 했지만 몇 척의 함정만으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200개의 표적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안선을 따라 넓게 배치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수십 개의 발사대를 배치하고 각각이 빠르게 접근하는 여러 표적을 근거리에서 동시에 요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트리엇과 해군 전력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 보고서는 그 보트들이 빠르면 48시간 안에 출항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재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미국은 28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실은 보트 200척이 이란 항구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상급 사령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24시간 안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그렇지 못하면 석유시설의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석유시설 대피는 사실상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바라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재고 수량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게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24시간 안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관이 사령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력물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미확인 항공기가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착륙 허가를 요청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출발지는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였습니다. 항공기는 이미 공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통화에서도 어떤 회의에서도 한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걸프 지역 동맹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한가운데에서 왜 대한민국 군용기가 우리 기지로 날아오고 있는지 설명해줄 협정도 규정도 사전 약속도 없었습니다. 착륙 요청서에는 한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착륙을 승인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선택지를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들을 뚫고 들어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했고 직접적이었고 아무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륙을 승인했습니다. 출력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레이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보트들은 아직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어두운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수송기 한 대가 우리 활주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송기는 새벽 2시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관제탑 카메라 화면을 통해 그 착륙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의 불빛이 어두운 사막을 가로지르며 긴 빛의 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상당히 큰 군용 화물 수송기였습니다. 착륙등이 활주로를 훑으며 기체가 천천히 내려앉았고 속도를 줄인 뒤 주기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레이더로 위협을 추적하며 같은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예고 없이 날아온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낯선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새벽 2시의 사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해가 진 뒤 몇 시간이 지나면 모래는 열기를 빠르게 잃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군화가 활주로 위를 스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기체 뒤쪽의 화물 램프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압장치가 슉하는 소리를 냈고 금속 램프가 지면에 닿으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 위를 내려온 첫 번째 사람이 이정훈이었습니다. 착륙 전에 그에 관한 간단한 메모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직 해군 사령관.
현재 대한민국 국방전략기획단 기획국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의 팀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할 때 입는 기능성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각자 노트북 가방이나 단단한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무기 상자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물 팔레트도 없었습니다. 지게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과 가방뿐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것이 우리가 기다린 지원인가? 저는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정훈이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악수는 단단했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런 방식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 국장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패트리엇 추가 재고까지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재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란 고속정 200척 이상이 반다르 아바스에 집결해 48시간 안에 출항 가능한 상태라는 위성사진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급 사령부가 석유시설 대피를 시작하기 전까지 24시간 안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답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는 멈춤도 없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말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곧바로 사령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은 직사각형 구조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활주로에 있는 동안 측면 출입구로 들어와 이미 장비를 브리핑룸 시스템에 연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도에는 한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한민국, 다른 한쪽에는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7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무장된 경계선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여러 정보가 겹겹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위협평가, 미사일 사거리, 해안 접근 경로, 레이더 감시 구역. 저는 그 지도의 세밀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어떤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정훈이 화면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설득하려는 이야기나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습니다. 숫자와 사실만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설명은 비용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밤새 계산하고 있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공격에 사용하는 비용과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비율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샤헤드 드론 한 대 3천만 원.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 58억 원. 비율은 거의 200대 1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가 그 숫자를 잠시 바라보도록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최근에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결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북한은 그 경계선 너머에서 값싼 위협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값싼 포탄, 값싼 로켓, 값싼 드론. 한국은 그것을 하나하나 비싼 미사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호복합체였습니다. 30mm 자동포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탑재형 대공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포는 분당 1200발을 발사합니다. 21km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근거리에서 높은 정확도로 교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처럼 저고도로 느리게 접근하는 위협을 상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샤헤드 드론을 상대할 때 비호복합체는 58억 원짜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저렴한 포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짧은 교전 시간 안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격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궁이었습니다. 차량 탑재형 유도 로켓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발사 차량에는 로켓 40발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40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비궁 로켓 한 발의 가격은 약 4천만 원입니다. 고속정이든 드론이든 저공 비행체든 모두 같은 가격입니다. 58억 원이 아닙니다. 또한 발사대가 트럭 위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해안선 어느 지점으로든 이동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비용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 58억 원, 비궁 로켓 4천만 원. 비율은 145대 1이었습니다. 비궁 로켓을 사용할 경우 같은 표적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이 145배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정 200척을 막기 위해 비궁 로켓 200발을 사용한다면 총 비용은 약 80억 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패트리엇으로 대응한다면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은 1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요격 미사일도 모두 소진됩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표정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방산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과장된 설명을 할 때 나타나는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9년 비궁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 무기 비교 시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무기 체계가 미국군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선정 자체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비궁은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최초의 한국산 유도 무기였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미국군 평가단이 모든 발사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명중률 100%. 발사된 로켓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100%. 이 분야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무기 시험에서 100%라는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90%면 우수한 결과입니다. 95%면 매우 뛰어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100%는 보통 홍보 자료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미국 국방부 시험 문서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평가팀, 시험 결과, 모든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정우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린팩 다국적 해상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한국 상륙함에서 비궁이 발사되는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평범한 무기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이 한국에게 비궁을 구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던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제 앞에 있는 팀이 만든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구조가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호 복합체 12기와 비궁 발사 차량이 경상남도 창원 생산시설에서 긴급 수송을 위해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기술팀이 장비와 함께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직접 사막으로 와서 설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구석에 있던 미국 연락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브리핑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더는 침묵하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계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군 표준 절차에 따르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배치하고 작전 인증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46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공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정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매뉴얼대로라면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매뉴얼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해낼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아 온 방식입니다. 미국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정훈과 그의 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비용, 시험 결과, 작전 계획, 그리고 일정.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상급 사령부에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한국은 요청도 받지 않았는데 왔습니까?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교 채널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밤중에 수송기를 보내 우리 기지로 날아왔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온 뒤 처음으로 잠깐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폐허가 된 도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잔해가 가득한 거리 사이에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뼈대만 남아 있었고 벽은 대부분 무너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세만으로도 당시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는 탱크도 없었고 항공 지원도 없었으며 싸울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선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요청을 받지 않고 온 나라들도 있었고 요청을 받고 응답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순간에 누군가가 와주었다는 그 기억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한국이 나타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46시간.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의 엔지니어들이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일에도 공장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 장비가 어디로 가는지 듣고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상철. 비공 유도 시스템의 최종 정밀 조정을 담당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경력 34년. 그 역시 장비와 함께 직접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실제 위기가 진행 중인 사막으로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무기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세팅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상급 사령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팀은 그 1시간 동안 창원과 수송 계획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브리핑룸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저는 상급 사령부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4쪽 분량이었습니다. 비호 복합체와 비궁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각각 어떤 시스템인지, 발당 비용이 얼마인지, 검증된 시험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작전 계획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쪽 맨 아래에 숫자나 재원과는 관계없는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계획에는 어떤 재원표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즉각적인 승인을 건의합니다. 2시간 뒤 상급 사령부에서 승인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이정훈의 팀은 이미 창원 생산시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승인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들은 계속 뒤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인 신호가 떨어진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창원에서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비 포장 작업 진행 중. 수송팀 집결 완료. 첫 번째 항공기 4시간 내 적재 준비 완료. 사령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 경험상 새로운 무기 배치가 승인되면
긴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계획회의를 잡습니다. 그 다음 수송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계획은 다시 검토에 올라갑니다. 검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 후에야 실행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최소 며칠이 걸리고 보통은 몇 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승인이 내려지자마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물류도 이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시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출발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전날 밤 브리핑룸에서 이정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연락 장교가 46시간 일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불가능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해낼 방법을 찾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단순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것이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실제 방법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태도와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상급 사령부는 승인과 함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생산 시설을 확인하고 장비가 적재되기 전에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브리핑에서 보여준 내용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인지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은 약 8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잠을 잤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그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탑승교를 나서는 순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습했습니다. 아부다비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막의 공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 바람이 불면 모래가 섞여오는 공기. 하지만 한국의 공기에는 수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얼굴에 바로 내려앉았습니다.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 폐가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입국장 복도 끝에서 이정훈의 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차량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외교 의전도 없었습니다. 의장대도 없었고 깃발도 없었습니다. 차량과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저만큼 오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봉인된 가방을 건네며 제 휴대폰을 그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밀 시설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표준 보안 절차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해본 절차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는 한밤중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건물들이 낮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고 가로등 간격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로등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둠과 산이었습니다. 산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지평선 위 하늘이 어떤 방향에서는 유난히 더 어두웠습니다. 도로는 계속 굽어지고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밤에 차를 몰면 언제나 지평선이 평평합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지역에서는 산이 도로를 둘러싸고 있었고 도로는 그 사이를 따라 계속 구부러지며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차를 한 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좁은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철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철문은 콘크리트 벽 안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 간판도 없었습니다. 표식도 없었습니다. 경비초소 하나와 경비병 2명, 그리고 철문 위에 보안 카메라만 있었습니다. 서류 확인을 마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외관상 화물 창고처럼 보이는 낮은 건물 앞에 주차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창고였습니다. 농업 장비나 산업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용도를 짐작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보안 검문소가 3곳 떠 있었습니다. 각 검문소마다 다른 출입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3번째 검문소를 통과하자 무거운 문이 열렸고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훈이 가장 아래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표시창에는 B55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지하 5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2번 정도 귀가 기압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디지털 층수 표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B10, B20, B30. 더 깊이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차갑고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55층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규모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높이의 고층 건물을 뒤집어 산속에 묻어놓은 것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설을 설계했고 계획했고 승인받았고 수년에 걸쳐 단단한 안반을 굴착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빠르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게 지어지지도 않습니다. 지상이 폭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무기를 계속 생산해야 한다고 결심한 나라가 막대한 국가 자원을 투입해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내딛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앞의 공간은 항공기 경납고 크기였습니다. 천장은 최소 12m 높이에 있었습니다. 바닥은 양쪽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에서 수백 개의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로봇팔은 레일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정해진 패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뻗고 회전하고 내려놓고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와 정확도로 금속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레이저 가이드가 각 부품의 위치를 확인했고 센서가 조립 상태를 검증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금속과 윤활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음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대신 낮고 깊은 기계음이 공간 전체에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이정훈이 저를 생산 라인을 따라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각 공정을 설명했습니다. 외부 협력 업체에서 들어온 구조 부품이 라인의 시작점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절단, 성형, 용접, 조립 공정을 거칩니다. 모든 단계는 로봇이 수행합니다. 품질 센서가 각 단계를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은 즉시 표시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라인에서 제거됩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부품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정비는 순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은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속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직격 폭격을 받아도 생산은 멈추지 않습니다. 산 자체가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안방과 깊이가 방어막입니다. 위성에서 보면 이곳은 단순한 창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창고 아래 지하 55층에서는 원자재가 정밀 유도 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생산구역 끝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자 더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로봇이 없었습니다. 조명이 더 밝았고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을 따라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흰색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확대경을 쓰고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부품은 매우 작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유도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센서와 정밀 연결 장치들이었습니다. 로켓이 표적을 정확히 맞추느냐, 완전히 빗나가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이정훈이 한 작업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기술자를 소개했습니다. 김상철. 정밀 무기 제작 경력 34년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오랜 세월 작업대에 몸을 숙이고 일해온 사람 특유의 자세가 보였습니다. 그와 악수를 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군 장교나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쌓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지에는 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검지 끝마디는 오래전 부상 때문에 약간 휘어 있었습니다. 34년의 시간이 그의 손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작업대 위에서 핀셋을 들고 있었습니다. 핀셋 끝에는 제 손톱보다 작은 부품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확대경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설명했습니다. 그 부품은 비공 로켓의 적외선 탐색기 센서였습니다. 로켓이 발사된 뒤 표적의 열 신호를 추적하는 장치였습니다. 로켓은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 속도에서 센서는 표적을 포착하고 잠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치할 때 센서 위치가 1000분의 1mm라도 어긋나면 로켓은 목표를 빗나갑니다. 김상철이 핀셋으로 센서를 조심스럽게 장착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대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한 각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34년 동안 반복된 동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정훈이 설명했습니다. 메인 생산 라인의 로봇들이 공정의 99%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방의 사람들과 이 손들이 마지막 1%를 완성합니다. 그 1%가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명중률 100%와 그 이하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김상철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정훈이 통역했습니다. 기계가 99%를 만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1%는 사람이 넣어야 합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작업대 앞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온 동작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날 브리핑에서 보았던 비용표가 떠올랐습니다. 비공 로켓 한 발 4천만 원.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145배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 로켓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차이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상급 사령부에 최종 확인서를 보내기에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수송기는 이미 오산 공군기지에서 적재를 마치고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서를 보내는 즉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지만 수첩은 있었습니다. 확인서를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정훈의 참모가 그것을 받아보안 통신으로 전송했습니다. 지하 그 방의 벽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6시간의 시간 제한은 한국이 승인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중 일부는 제가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산 사이를 차로 달리는 동안 흘러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성 카메라가 보지 못하는 하늘 위에서 수송기들이 적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는 이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안에 출항할 준비가 된 이란 고속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막 기지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층수 표시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위에서 시작된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수송기 5대가 동이 트기 전에 오산 공군기지를 이륙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비행기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부다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그 방에서 손으로 작성해 전달했던 확인서는 이미 전송되었고 상급 사령부도 그것을 수신했습니다. 작전은 이제 완전히 가동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사령부로 돌아가 수령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의 지상팀을 정리하고 해안선을 따라 배치될 구역을 확보하며 한국 수송기가 착륙하는 순간 바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귀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일정을 계산했습니다. 46시간의 시간 제한은 승인이 내려진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착륙할 때쯤이면 이미 약 18시간이 지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28시간.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수송기 5대가 착륙해야 했습니다. 장비를 내려야 했습니다. 차량들은 해안선을 따라 지정된 위치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철과 그의 팀이 모든 시스템을 사막 환경에 맞게 다시 교정해야 했습니다. 미국 연락 장교가 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던 작업을
우리는 28시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비행 내내 그 숫자들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여유가 있는 구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에 착륙해 사령부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최신 정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구의 이란 고속정들은 여전히 항구 안에 있었습니다. 집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언제든 출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항 예상 시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30시간 이내였습니다. 보트들이 출항하는 시간과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비공 발사대가 배치되고 교정이 끝나기 전에 보트들이 출항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백 시간을 보고서에 따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해협 입구에 해군 전력을 최대한 배치해 줄 것을 상급 사령부에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수송기는 그날 오전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약 40분 간격으로 계속 착륙했습니다. 착륙할 때마다 같은 순서가 반복되었습니다. 화물 램프가 내려옵니다. 차량들이 활주로로 내려옵니다. 양측 지상 요원들이 인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집결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 어디에도 의식이나 행사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설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은 비행 내내 일을 하다 내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배치 지도를 검토하고 알-다프라의 습도와 온도 조건에 맞는 교정 데이터를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환경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에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네 번째 수송기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키와 약간 구분 등, 그리고 빠르지는 않지만 일정한 속도로 걸어오는 걸음걸이. 그는 자신의 장비 케이스를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대신 들겠다고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활주로에 발을 내디딘 뒤 그가 처음 한 행동은 의외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약 1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습도, 온도, 피부에 닿는 열기. 잠시 그렇게 서 있다가 그는 케이스를 들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한국 팀원에게서 그 행동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김상철은 표준 교정값에서 얼마나 조정해야 하는지 처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공 로켓의 적외선 탐색기 센서는 조립 과정에서 특정 환경에 맞춰 교정됩니다.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교정값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의 산속 지하시설과 페르시아만의 사막 환경은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조정값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34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온 사람이 여러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며 몸으로 익힌 값입니다. 김상철은 활주로에서 공기를 느끼며 머릿속으로 그 계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배치 작업은 그날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령부에서 지도를 보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비공 발사대 각각에는 해안선을 따라 배치 위치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접근 경로를 기준으로 발사대들은 서로 겹치는 방어 범위를 만들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발사대가 배치 위치에 도착할 때마다 한국 기술팀이 바로 설치와 교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는 시간 외에는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해안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하시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막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 정밀 광학 장비를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의 진행 표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의 출항 예상 시점과 시계를 계속 비교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해안 배치 구역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발사대 위치에 도착했을 때 김상철이 차량 아래에 누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프레임 하부 부품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2명이 옆에서 조명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왜 조정하는지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한 명은 작은 공책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상철이 소리를 듣고 차량 아래에서 몸을 빼냈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사대 측면의 교정 표시 장치를 확인한 뒤 도구로 아주 미세하게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시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을 했고 이정훈이 통역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센서 정렬에 영향을 주는 특정 요소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준 매뉴얼에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적용한 값은 자신의 기록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직접 측정하고 기록해온 데이터였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없는 값이었습니다. 그의 공책과 기억 속에만 있는 값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에게 물었습니다. 김상철 씨가 이런 조정을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이정훈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발사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김상철은 해안선을 따라 모든 발사대를 직접 돌아다니며 교정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막 환경에 맞는 조정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오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작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환경에 맞는 정확한 조정값을 가진 사람이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사대가 해안 배치 위치에 도착한 것은 승인 이후 3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46시간 목표보다 8시간 빨랐습니다. 김상철이 마지막 차량의 최종 교정을 끝낸 시간은 38시간 20분이었습니다. 그는 패널을 닫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준비가 끝났다고. 사령부에서 준비 완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치 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모든 위치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비호 복합체는 내륙 방어선에 배치되었습니다. 비공 발사대들은 해안선을 따라 서로 겹치는 방어 범위를 만들며 배치되었습니다. 각 시스템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교정했고 이 장소의 환경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발사 준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여전히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엔진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출항 결정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준비 완료 시점과 우리의 준비 완료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보고서에서 표시했던 공백 시간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준비 완료 보고서를 상급 사령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음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은 결국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보 보고에는 집결 해제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트들은 다시 분산 정박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 모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비공 발사대가 배치된 사실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란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고속정 200척이 해안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수백 발의 로켓과 마주하게 됩니다. 각 로켓의 비용은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로켓은 정확합니다. 이란이 그 보트에 들인 비용보다 더 적은 돈으로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습이 성공하려면 방어가 없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해안은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많은 위기를 경험했고 많은 위협을 분석했으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돌아서서 28개월을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유감이라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우리가 의존해온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한 나라가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날아왔습니다. 46시간 안에 전선을 바꾸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김상철이 활주로에서 손바닥을 펴고 공기를 느끼던 순간을. 그 모습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맹이란 무엇인지, 진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란 무엇인지,
그날 밤 한국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34년 동안 한자리에서 기술을 쌓아온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것을 직접 완성하기 위해 사막까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비공 발사대는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었고 비호 복합체 부대는 내륙 방어선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교정과 점검을 마쳤고 준비 완료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령부의 배치 지도는 전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작전 시작 이후 38시간 20분 만에 마지막 발사대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레이더와 정보 화면을 지켜보며 이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기다리는 것. 정보 업데이트는 30분마다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보트들은 여전히 항구 안에 있다. 엔진은 대기 상태다. 출항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업데이트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타임스탬프를 확인하고 배치 지도를 다시 확인한 뒤 레이더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패턴이 몇 시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정보 보고 간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20분, 그리고 15분. 보고 간격이 짧아진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정보팀이 표준 보고 주기보다 더 빠르게 보고할 만큼 의미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보고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보고는 이란 반다르 아바스 지역의 통신 활동 증가였습니다. 무선 통신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암호화 신호가 증가했습니다. 지휘 노드 간 통신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런 통신 증가는 보통 결정이 내려지고 있거나 방금 내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표시를 하고 즉시 해안 배치 위치 전체에 능동 대기 태세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비공 발사대는 이미 교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능동 대기 태세는 발사 준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인원은 차량 옆에 위치하고 방아쇠에는 손을 올리지 않았지만 언제든 조작할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차량 레이더로 해상 접근을 계속 감시합니다. 40분 후 두 번째 주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보였습니다. 감청 정보였습니다. 우리 신호정보팀이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통신 일부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혁명수비대 해군 고위 장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무엇이 논의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지휘체계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 정보팀이 준장급 인물로 판단한 사람이 작전 진행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청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그의 논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UAE 해안선을 따라 한국 무기 시스템이 배치되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국방부 시험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했다. 최고 속도 50노트로 움직이는 고속정은 마하 2로 날아오는 비공 로켓을 피할 수 없다. 비공의 적외선 탐색기는 어둠 속에서도 안개 속에서도 엔진 열을 추적한다. 보트들이 확실히 숨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UAE 해안선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38시간 만에 그 해안을 닫아버렸다. 지금 그 해안으로 보트를 보내는 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다. 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병력과 장비를 잃는 것이 확실한 행동이다. 저는 그 감청 내용을 3번 읽었습니다. 이란 군 통신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요청도 받지 않고 날아왔던 나라. 38시간 만에 배치를 끝낸 나라. 60이 넘은 엔지니어를 사막의 섭씨 40도 열기 속에서 차량 밑에 눕혀 자신의 공책에 기록된 데이터로 교정 작업을 하게 한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지금 이란 군 지휘통신 안에서 작전을 취소해야 할 이유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청 내용을 즉시 상급 사령부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해안 배치 위치 모든 지휘관에게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란 지휘체계 내부의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추가 감청 기록들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흐름은 같았습니다.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트들은 여전히 항구 안에 있었습니다. 엔진은 대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감청 이후 6시간 뒤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매우 짧았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해군 부대 작전 명령 변경, 출항 취소, 고속정 작전 중단 명령. 사령부의 분위기가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명은 환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젊은 장교 한 명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을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감청 보고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배치 위치 전체에 해제 확인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상급 사령부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비공 발사대에서는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비호 복합체 역시 단 한 번도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배치되었습니다. 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란은 그 준비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트들은 항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사령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낮의 열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 위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쪽 지평선에서 다른 쪽 지평선까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찾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김상철이었습니다. 비공 발사대 근처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 손은 재킷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가서 나란히 섰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잔잔했습니다. 그 위에는 보트가 없었습니다. 우리 뒤에 발사대는 여전히 준비 상태였습니다. 포시는 김상철이 교정할 때 맞춰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속정들이 오지 않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이 한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통역을 기다렸지만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툰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쏘지 않았다. 매우 기쁘다. 죽이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말로 지금 일어난 일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34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기뻐한 것은 그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막까지 날아와 멈추지 않고 일하고 200척의 배를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지만 그가 가장 만족한 결과는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발사대는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란의 첫 미사일 공격, 빠르게 줄어들던 패트리엇 재고, 데이비드 스털링의 목소리로 들었던 28개월, 영국의 유감, 프랑스의 유감, 반다르 아바스에 모여있던 200척의 보트, 그리고 예고 없이 도착한 한국 수송기의 메시지.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지하 55층 엘리베이터. 핀셋을 들고 있던 김상철의 손. 알 다프라 활주로에서 사막 공기를 느끼던 손바닥. 38시간 20분. 그리고 지금. 어두운 바다. 떠나지 않은 보트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감청 기록.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에서 내려진 작전 중단 명령.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것을 비용, 능력, 동맹 구조로 판단해왔습니다. 비싸고 오래된 동맹이며 큰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다른 기준을 보았습니다. 무기가 얼마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동맹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움직이느냐였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요청도 받지 않았는데 조건도 붙이지 않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해내느냐였습니다.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200척의 보트는 항구에 남았습니다. 제 뒤에 해안선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 너머의 사람들은 그날 밤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모른 채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김상철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져왔던 천을 접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장담했던 6개월의 작전을 단 38시간 만에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끝내버린 대한민국의 작전. 이란 군부조차 감탄하게 만든 것은 최첨단 레이더가 아니라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0.001의 오차를 잡아내려 했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외면한 자리를 묵묵히 채운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UAE의 국가안보 전략가였다면 28개월을 기다리라는 미국과 38시간 만에 나타난 한국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